네, 이제 13강부터는 그 대리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대리권은 덩치가 좀 큽니다. 그리고 문제도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뭐 기본 두 문제는 들어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리권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114조가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 제가 법률행위를 했다. 그것 때문에 그 효과가 여러분한테 귀속된다? 그거는 귀속되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뭐라고 하느냐면 의사표시 한 사람에게 그 법률 효과가 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표의자 효과 귀속의 원칙. 의사표시 한 사람에게 그에 따른 권리 의무가 부과가 돼야 되지 남이 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친구한테 의무가 부담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한 예외가 바로 대리 제도가 됩니다. 간단한 거죠.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집을 살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리인을 통해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경험들이 전혀 없다. 그런데 뭐 주변에 친구는 부동산 매매도 많이 해봤고요. 또 우리 자격증도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한테 대리권을 줘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친구한테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병이라는 친구하고 이렇게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을이죠. 을. 즉 이 사람 우리가 본인이라고 하고요. 이를 대리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병을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표의자 효과 기속의 원칙. 본인은 의사표시 안 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인정이 돼가지고 남이 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고 그 요건이 바로 1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친구한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해주고 담보대출 좀 받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아버렸다. 이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 권한 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현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현명. 나타낼 현입니다. 이름을 나타내준다. 누구 이름을 나타내주냐? 본인의 이름을. 그래서 을이 가가지고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너 살래라고 하면서 의사표시는 내가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나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본인한 사람이 따로 있다. 요걸 나타내 주는 거. 이게 이제 조문에는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요게 갖춰지게 되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갑에게도 효과가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114조 대리행위 효력 1번 1항 대리인이 이 말이 대리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현명을 하고 한 의사표시는 가서 이제 매도에 청약을 하겠죠. 그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이번에는 병이 어떻습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 의사표시에 준용을 한다. 그래서 1항은 대리인이 매도 후 청약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거는 능동대리, 대리인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2항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받는다 해서 수동대리.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대리권의 종류와 발생 원인이 나와 있는데 간단합니다. 대리권은요, 대리인은요,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법정대리는 말 그대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고 임의대리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봤던 사례처럼 갑의 을의 의사에 의해서 즉 수권행위 얘가 대리권을 주죠. 지 의사로. 네, 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임의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항목이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범위. 그러면 결국에 법정 대리인의 범위는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법률 규정을 보면 되죠. 법률 규정을 보면.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는 결국에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 또는 임의 대리인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거니까 결국에는 수권행위를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도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감이 잘 안 오죠.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권의 해석에 관한 다 판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판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어떠한 계약을, 매매 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다. 그 다음에 을이 가가지고요, 병하고 그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매매 계약으로 가정을 하고요. 매매 계약에 따라서 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는데, 을이란 애가 매매 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 받았으니까 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갑이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에 따라서 갑이 이행을 안 하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병이 이 계약을 해제를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을이란 애가 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병의 의사, 해제한다라는 이 의사를 을이 수령할 권한이 있겠는가? 이 말은 병이 을에게 계약을 해제를 해도 되는가? 이 말은 하는데 이 역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 이제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랬냐면,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으면 갑이 가서 이 계약을 체결하면은요, 목적이 달성됐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성됐으면 갑과 을 간에 원인된 법률관계,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는 뒤에 대리권의 소멸에서 다시 나옵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게 된 원인된 법률관계,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쪽을 잠깐 보시고요.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을에게 친구 을아, 내가 부동산을 한 번도 안 팔아봐서 그러는데 너가 이거 좀 팔아줄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을이 오케이 하게 되면은요, 둘 간에는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느냐? 위임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위임 계약. 이게 바로 원인된 법률관계고요. 위임계약 체결하고 대리권 주는 거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고 내부관계라고 합니다. 내부관계. 그래서 가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체결하라고 했는데 체결했으니까 목적 달성됐고 원인된 법률관계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게 되면은요, 임의대리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을은 이 계약을 해제할 권한도 없고 해제한다라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된 기본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즉 임의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결국 계약 체결하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던 대리인이 체결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도 없고, 이 말은 해제할 권한도 없고 해제한다라는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기본 판례가 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판례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판례가 왜 했느냐? 바로 그 다음 3번 판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 판례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 돈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판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니까 가서 매매계약 체결했죠.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결국에는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A의 대리권은 소멸하는 건데, 그러나 매매계약에는요, 돈 받는 게 부수하여 필요하다는, 수반된다, 돈 받는 걸. 그러니까 이 대리인은
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판례도 기출 판례입니다. 핵심은 1차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요. 포괄입니다. 포괄.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거는 이행까지도. 즉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요. 중도금, 잔금만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다음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체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그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이러한 권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계속 같은 취지입니다. 대여금, 빌려준 돈의 영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받아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깎아주려고 한다, 면제하려고 한다, 이러할 권한은 없죠. 만약 이것까지 하려면 별도로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번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 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는 없다. 해제권 없다고 그랬죠. 가서 그냥 그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면 끝난다라는 거. 경매 입찰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얘는 입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경락 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경락이 된 본인을 대리해가지고요. 다시요.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를 해가지고 채권자의 강제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보충 규정으로서의 118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문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계입니다. 보이계. 그런데 조문을 보니까 보존행위는 앞에는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고요. 이용행위, 계량행위에는 어떤 긴 문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걸 압축하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네. 그래서 보존행위는 가치를 유지하는 좋은 거니까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용한다라든지 계량을 할 때에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예가 나와 있으니까 그 예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존행위는요. 두 문자를 따면 미소부가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소멸시효 중단,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했다. 근데 이거는 매각한 게 포인트가 아니라 부패하기 쉬우니까요. 이거는 처분해가지고 금전으로 간직하는 거. 이게 보존행위고 가옥에 수선이 있고요. 이용은 임대차라든지 금전의 이자부 대여. 계량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무이자로 돈 빌려준 게 있을 때 그걸 이자부로 바꾸는 것.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수권 별도의 대리권 수행위가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미 대리인이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하면은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미등기 부동산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보이계를 뭐라고 하느냐,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냐면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다. 네. 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예금을 찾아가지고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줬다. 사채죠. 다음에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성질이 변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대리는 119조 조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대리의 원칙, 공동대리의 제한. 원칙은 본문, 제한은 단서. 그래서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수권행위로 달리 정하면요 각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리권의 제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124조 자기계약은요 을에게 대리권을 줬더니 이 부동산을 자기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는 거고요. 다음 쌍방대리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마침 병이라는 친구는요 매수해달라고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을이요 갑의 대리인도 되고 병의 대리인도 되고 결국에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을이라는 애가 혼자서 계약서를 다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허용이 되는 예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 네, 그거는요. 허리입니다. 허리.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허락. 그다음에 리는 채무의 이행인데 발음상 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문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리는 본인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바로 자기 계약.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 그러나 허리 채무의 이행은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작은 동원은 3번에 자기 계약이나 쌍방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채무의 이행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매매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서 동일한 사람이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 우리 법무사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쌍방을 대리하는 것, 네,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대리권 남용은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비진인 표시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적용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 2개, 적용되지 않는 것 하나 하면서요. 여기가 공법행위가 나왔었고요. 적용되는 것 2개에는 어떤 게 나왔었느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리권 남용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대리권 남용이란 건 어떤 거냐면요. 가령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가가지고요. 병하고 매매계약은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을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 잔금까지 받을 수 있죠. 이거를 지가 사용을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삥땅 친다는 거죠. 삥땅 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부 관계에 의해서 삥땅 쳐가지고 임무를 위배했다. 을이 갑에게 둘 간의 관계에서는 책임은 질지언정 이 외부 관계, 이 매매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삥땅을 바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삥땅을 해도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데 만약에 병이라는 애가 을이 삥땅 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이때는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뭐하고 구조가 유효하느냐. 원칙은 유효한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게 비진입 표시와 유사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보시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되니까 은행은 그러한 예금에 대하여 무효니까 예금 계약에 기한 반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은행 이야기가 나왔죠. 그거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은행, 그 다음에 지점장, 고객, 예금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삥땅 치고 네, 이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은요. 대리권의 소멸은 그 127조는요. 임의대리 법정들이 공통의 소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성파 플러스 사사성파 플러스 이제 임종철 그리고 여기가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이 부분은 127조. 법정들 임의대리 공통의 소멸사유. 이 부분은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사유. 그래서 이제 조문 읽으시면서 확인하면 되지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아까 대리권은 범위에서 이야기했죠. 수권행위의 철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망인데 이거는 본인의 사유고요. 그래서 본인이 대리권 소멸 사유로서 본인에게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사유는 사망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리는 3가지입니다. 대리인의 사망, 성령의 개시, 파산. 그런데 저희 시험에서는 본인의 사망, 성령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다 해가지고 틀린 질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왜? 본인은 사망 한 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127조와 128조 조문을 읽으시면서 사사성파 임종철 원수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요.